미소야, 잘 갔다 와. 내년이면 우리 미소 초등학교 입학인데 여기보다는 학군지로 이사를 가는 게 낫겠지. 거기가 학원도 많고 애들도 많고 하니까. 부동산을 좀 알아봐야겠다. 네, 여보세요? 부동산이죠? 뭐 좀 여쭤보려고요. 네네. 한번. 네. 여기가 연락드린 그 집입니다. 초등학교도 바로 저 앞이라서 가깝고 단지 안에 놀이터도 여러 군데 있고요. 상가에 학원도 많아서 애들 학교 보내기에는 정말 안성맞춤인 집입니다. 주변 환경이 좋네요. 집도 깨끗하고요. 예, 아파트가 연식은 됐어도 리모델링을 싹 해놓은 집이라서 애들 키우면서 살기에는 괜찮을 겁니다. 근데 저는 애들 교육 때문에 이사를 오는 거라서. 그러면 이 동네가 아주 딱이죠. 로이어시에서도 여기가 알아주는 학군지 아닙니까? 명문 초중고도 많고요. 네. 네, 그럼 여기로 하자. 그럼 계약서는 다음 주에 부동산 사무실에서 작성할까요? 네. 네. 네, 부동산 표준 매매 계약서를 기준으로 제가 일단 작성을 했습니다. 요 보시면 매매가는 6억이고 계약금은 1억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잔금 5억은 중도금 없이 2달 후에 드리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저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팔려야 잔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좋습니다. 뭐 어차피 팔 집인데 중도금 없이 잔금으로 바로 받죠. 네, 혹시라도 집이 빨리 팔리면 잔금 지급일 이전에라도 빨리 지급할게요. 네, 편한 대로 하십시오. 잔금 지급일 후라도 괜찮습니다. 네, 중도금 없이 잔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마련하는 대로 지급한다. 그 부분을 제가 계약서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네. 네. 계약금은 이 계좌로 보내면 되죠. 네. 네, 보냈습니다. 입금됐네요. 그럼 매매 계약 체결도 했습니다. 각자 계약서 챙기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돈 다 들어왔네. 이 집 매매 계약금이랑 중도금도 들어왔고 적금 만기된 거랑 딱 5억 맞췄네. 매도인한테 바로 보내야겠다. 네. 안녕하세요. 저 로이어 아파트 매수자입니다. 네. 잔금이 일찍 마련돼서 지금 보내려고 하는데요. 근데 요즘 이 동네 아파트 시세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아무래도 6억에는 못 팔겠네요. 아파트 매매 계약 해지할게요. 마음이 바뀌셨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보고 지금 끄는 거가? 아니 계약금은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노? 일단 잔금 입금해야겠다. 아니 그러면 지가 무슨 수로 계약을 해지하겠노? 예금 계좌가 정지됐다고? 이게 무슨 말이고? 계좌를 막아놨네요. 계좌가 정지돼서 입금이 안 된다고? 이 아저씨 봐. 어떡하지? 우리 이사 가야 되는데. 우리 미소 초등학교도 가야 하고. 네, 여보세요? 중개사님.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그분한테 연락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계속 입금이 안 되면 일단 잔금 지급일에 맞춰서 잔금을 공탁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 한번 고려해 보세요. 예. 일방적인 통보 이후 집주인은 저와 공인중개사의 연락을 모두 피했고 저는 결국 잔금 지급일에 맞춰 잔금 5억 원을 공탁했습니다. 그런데
뭐? 잔금 5억을 공탁했다고? 아, 이러면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걸로 되는 거 아니가? 요즘 시세가 지금 7억이 넘는데 6억에 넘기라고? 그렇게는 안 되지. 나도 계약금 배액인 2억 공탁해야겠다. 네,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면서 일이 커진 그런 상황이네요. 근데 참 이상한 게 분명히 중개사를 사이에 두고 계약서를 썼단 말이죠. 네. 거기에 계약 파기에 대한 조건과 그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덕 변호사님, 우선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계약금까지 주고받았는데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당연히 이제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의 계약금이란 게 단순히 그 대금의 일부가 아니라 계약 해제권을 보류하는 의미도 가지거든요.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이게 계약금의 2배, 즉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양준 씨가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했을 때 계약금 배액을 줬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이 사례에서는요, 자,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만으로 나눠서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매도인 한양준 씨는 매수인 김영희 씨가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계약금 이제 배액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영희 씨가 이제 잔금을 지급하려고 시도하니까 한양준 씨가 이제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겠다 그런 언급은 없고 단지 나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했던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니까 한양준 씨가 한 해제 통보는 일단 유효하지 않은 해제 통보라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계약금 배액을 지급하지 않고 해제 통보를 하는 것은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럼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을 하면서 지금 계약을 파기한다 하면 언제든지 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이게 언제든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이 이제 계약 이행의 착수에 이르렀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행의 착수라는 그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매도인은 이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행의 착수가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중도금 지급입니다. 네. 자, 중도금의 이제 일부라도 약속된 날짜에 이제 지급이 됐다면 매수인은 이제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다. 이거 명백히 표현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매도인이 이제 배액 배상을 하겠다고 해도 계약을 파기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례에서는 지금 중도금 없이 잔금을 바로 치르기로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드라마를 보면 이제 공인중개사와 한양준 씨가 이제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김영희 씨에게 자 잔금은 이제 천천히 줘도 된다 이렇게 말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중도금도 없이 이제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계약서를 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자, 매매 계약서 이제 아래쪽을 보시면 이제 부동 문자로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계약서에 미리 인쇄되어 있던 문자가 있거든요. 네. 제가 지금 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조금 확대해서 뽑아봤는데 여기 보면 인쇄된 부분 요게 부동 문자라고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매도인은 이제 매수인이 이제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조항이 딱 부동 문자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인쇄돼 있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부동 문자인데 그런데 또 중도금의 이제 뒤를 보면요, 또 이게 가로가 있죠. 네네. 가로에 보면 자 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 이렇게 인쇄가 돼 있을 거예요. 이 사례처럼 이제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눠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이 이제 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자,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계약을 할 때 지급해야 되는 날보다 돈이 좀 먼저 마련이 된다 하면 빨리 돈을 이체하는 게 좋겠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매수인이 적극적으로 좀 살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그게 낫겠죠. 이 중도금이나 잔금 그 일부 꼭 전부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요. 네. 빨리 줘버리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대법원은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의 이제 일부를 지급해도 아까 말씀드린 이행에 착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리고 원래 이제 지급하기로 한 날짜보다 또 먼저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해도 그것은 적법하다. 이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일 이제 중도금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도금이 이제 준비가 되었다. 이런 경우에도 미리 지급하는 게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이 집을 진짜 매수를 하고 싶을 때는 계약금이랑 중도금 같이 넣는 경우도 봤는데, 자, 지금 김영희 씨 입장에서는 계약이 해제된 게 아니니까 잔금을 지급을 하려고 했습니다. 계약 당시에 얘기했던 것처럼 잔금이 좀 빨리 마련이 돼서 5억을 지급하려고 연락을 했더니 한양준 씨가 지금 돈을 안 받으려고 일방적으로 계좌를 막아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무진 변호사님. 네,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계좌 거래 정지를 했다고 해서, 즉 입금을 안 받았다고 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김영희 씨가 어떤 식으로든 잔금을 지급해서 계약을 완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김영희 씨가 법원에 잔금을 공탁한 것으로 보여요. 네, 맞습니다. 지금 김영희 씨가 돈을 지급하라는 것은 이행의 제공이라고 하고, 한양준 씨가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채권자 지체라고 하는데요. 계약 완료를 위해서는 김영희 씨가 계약 이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김영희 씨는 잔금을 법원에 공탁했는데요. 이걸 변제 공탁이라고 합니다. 변제 공탁. 그러니까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받지 않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네. 채무자가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채무를 면하는 민법 제486조의 그 제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장님 역시 법학 들어서 명불허전이십니다. 다 외우신 겁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두 분 뭔가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채권자인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 등의 변제를 받지 않은 사정이 있을 때 민법 제486조에 따른 변제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 절차는 공탁서 작성 및 공탁관 신청, 공탁문 납입과 같이 다수의 절차가 예정되어 있고, 매도인이 언제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빠른 진행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한양준 씨도 지금 2억을 공탁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물론 한장준 씨도 2억을 공탁하긴 했지만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공탁도 김영희 씨보다 늦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영희 씨가 먼저 계약이 완료된 셈이 돼서 한양준 씨의 공탁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럼 만약에 한양준 씨가 김영희 씨의 공탁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그때라도 김영희 씨한테 연락을 해서 계약금 배액을 좀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하겠다 정중히 좀 말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만약 한양준 씨가 김영희 씨가 잔금 복권 사실을 알게 된 뒤에 해지 통지를 하면서 계약금 2배를 같이 반환했다고 해도 네. 시점의 손해관계 측면에서 이미 잔금이 지급된 이후에 한 해지 통지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해지 통지는 잔금 지급 이후에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김영희 씨 입장에서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아이 때문에 이미 이사를 결정했고 이사 업체도 계약을 마친 상태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 생활을 터전을 옮긴다는 것들은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에서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건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약 사항을 둬서 책임 부분을 명시하고 더 높은 배상액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신 뒤에 김영희 씨가 한양준 씨에게 배상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을까요? 사실 뭐 집을 매매하는 게 그냥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예. 집을 몇 번 옮겨봤는데 이미 뭐 살던 집 팔아야 되죠. 그렇죠. 또 들어갈 집도 대금 결제도 딱딱 맞춰야 되고 음. 생각할 게 너무 많은데, 아니 한양준 씨 같이 이렇게 쉽지 않은 걸 갖다가 쉽게 결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네, 보통 실제로 계약금의 배액을 물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좀 드문 편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집값이 급등하게 되는 경우라면 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서라도 계약을 해지해서 더 많은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집값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매매 계약의 2배를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한 사례를 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집이 제 집이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중도에 해제가 됐다 그러면 중개사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보통 중개수수료는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이전받고 난 이후에 다음에 지급하게 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라면 그 계약이 해제된 시점까지 중개인이 중개 업무와 관련하여 진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산을 해서 지급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다툼이 생기는 사정은 사무장님 말씀처럼 얼마를 정산할 것인지, 그리고 그때까지 얼마만큼의 일을 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 중요한 것은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그 중개인에게 과실인지 여부라 할 것입니다. 네. 지금 이 사례의 공인중개사로 봤을 때는 뭐 특별한 과실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보더라도 드라마 사례에서는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김영희 씨가 잔금을 지급하려고 했었고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공인중개 수수료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분쟁 살펴봤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우리 명불허전 법학도 사무장님께서 한번 해주실까요? 자, 오늘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점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두 가지나요? 네. 궁금합니다. 어떤 겁니까? 일단 첫 번째, 네. 매매 계약서는 만일의 상황까지 대비해서 쓰자. 그리고 두 번째, 네. 계약서 작성 이후에는 누구보다 빠르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 버리자. 두 가지입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확 와닿습니다. 예. 돈이 걸려서. 네, 자 매매 계약 하기 전에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기억하셔서요. 매매 계약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잘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